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젊은 나이, 아니 어리다고 할 만한 나이에 결혼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제 나이 25살 때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했답니다. 다니던 공장에서 만난 사이였죠. 둘 다 세상 물정을 알기에는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답니다. 부유하거나 풍족할 리는 없었죠. 그렇지만 둘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은 등산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니아였습니다. 휴일이면 경치가 좋다는 산을 찾아서 떠나곤 했었어요. 저는 늘 걱정했죠. 남편은 남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높은 절벽에 자이를 타고 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험하다고 이름이 나 있는 산들에 자주 오르기도 했고요. 바로 이런 취미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혹시 최태영 씨 가족분 되십니까? 네, 제 남편인데요. 남편 되시는 분이 설악산 절벽에서 추락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게 돼서 유감입니다만 운명하셨습니다. 오셔서 신원 확인 부탁드려요. 경찰이 오라는 장소로 가서 운명했다는 사람이 남편임을 확인했어요. 결혼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 어느 날에 일어난 일이었죠.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26살. 26살의 나이에 저는 그만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고 말았답니다. 아이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이었죠.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잠시 실신하고 말았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환청 현상도 나타났어요. 나 왔어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요. 집 근처의 거리에 나서면 퇴근한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걷던 추억이 생각나 견딜 수 없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남편은 제 옆에 없었어요. 남편을 봉안한 납골공원에 가서 실컷 울고 오기도 했죠. 저는 결국 남편과 같이 지내던 곳에서 멀리 떠나오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아주 먼 곳 서울을 떠나 남쪽 지방의 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서울에서처럼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대형 마트 같은 곳에서 캐셔 일을 하기도 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고요. 아이도 없었기에 이 일 저 일 하면서 그럭저럭 살 수 있었답니다. 대형 마트 캐셔 일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하기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4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었답니다. 영미 씨, 나하고 같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안 갈래요? 이 영화가 아주 잘 됐다고 해서 티켓을 2장 샀어요. 같이 보러 가요. 저에게 이렇게 제안한 사람은 제가 일하던 대형마트의 식품부 주임이었답니다. 저보다는 8살이 많은 사람이었죠. 성격이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었죠. 주로 다독이면서 잘못한 일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저는 그런 이 사람의 제안이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갔죠. 그러면서 우리 둘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제 나이 30, 주임님의 나이 38살이던 해에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피차간의 재혼이었어요. 그 사람은 8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남자였답니다. 처음에 아이 때문에 결혼을 좀 망설이기도 했어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죠. 제 속으로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일, 쉽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망설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침성이 좋고 사람을 잘 따르더군요. 어릴 때 생모를 잃어서인지 생모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 대해 처음부터 큰 거부감 없이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저의 노력도 있었고요.
그렇게 아이의 부침성 있고 싹싹한 성격과 저의 노력으로 처음에 걱정하던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되었답니다. 결혼 후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저는 아이하고 담뿍 정이 들었고 남편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다른 평범한 집안처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일까요? 결혼한 지 약 3년이 되었을 무렵 그 행복이 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일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겪게 된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도 사고였죠. 주야 교대로 일하던 남편이 새벽에 퇴근하던 날 멀쩡하게 파란 신호등에 인도를 건너던 남편을 속도 위반을 하며 빠르게 달리던 차가 치고 만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도주하지 않고 바로 차를 세우고 조치를 취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인근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남편. 저는 일도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 남편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고로 심장과 대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어요. 뇌에도 약간의 손상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죠. 그렇게 사고가 난 지 3주 만에 남편은 그만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어요. 미안해. 아이를 꼭 부탁해. 사랑해.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영영 저와 아들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의 통곡 속에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었어요. 이제 제 나이 33, 아이와 세상에 별다른 대책도 없이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캐셔 일은 24시간 하는 일도 아니었고 주야 교대로 하는 일이었어요. 저 혼자 먹고 사는 것은 가능했지만 자랄수록 점점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까지 캐셔 일만 해선 키우는 것은 불가능했죠.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했던 전 남편과의 이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슬픔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겨울 코트에 옷깃을 잔뜩 올려야 하는 차가운 계절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가뜩이나 마음이 차가웠던 저의 마음을 겨울바람이 마치 칼처럼 베고 지나가곤 했죠. 아이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면서 머리는 어떻게 하면 2식구 먹고 살면서 아이를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의 손을 잡고 옆 동네까지 갔다가 붕어빵을 파는 리어카를 보게 되었답니다. 붕어빵을 1,000원어치 사서 아이에게 하나 쥐어주고 저도 한 입 베어 물었죠. 그리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래, 아직 겨울이 지나려면 멀었지. 겨울 동안이라도 저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붕어빵 리어카는 손님으로 붐비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추워. 엄마는 안 추워? 엄마는 안 추워. 너도 이 불 앞으로 와서 앉아라.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약간의 빚을 얻어 시작한 붕어빵 리어카. 아이는 집에 혼자 두기에는 아직 어렸기에 데리고 나와서 장사를 했어요.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러 아들에게 한 겹 더 둘러주고 불 앞으로 당겨 앉혔습니다. 조금 지나자 추위로 파리했던 아들의 얼굴이 발그레 해지더군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추위를 잊었어요. 아들이 자기는 이제 안 춥다며 목도리를 풀어 제게 도로 둘러주더군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들이 없었다면 더 심감 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자 이 아이는 저의 희망이 되었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저를 엄마로 따르고 있었고 저 역시 이 아이를 제가 낳지 않은 아이라는 생각을 이제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답니다. 아유, 이제 나이 33인데 벌써 남편이 죽었대요, 글쎄. 아이고, 참 팔자도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남편이 절반인데 말이야.
게다가 애도 아직 어리지. 거참, 내 일 아니지만 정말 안 됐어. 게다가 저 아들 아이가 친아들이 아니라 의붓아들이래요. 아이 하나가 달린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지 뭐예요. 물론 대놓고 사람들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야 없었겠죠. 그렇지만 진실은 크게 들린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제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을 잃은 서름이 마음속에서 다시 솟아나곤 했습니다. 아들이 안 볼 때 흘린 눈물이 아마도 한강물의 절반이 되고도 남을 거예요. 붕어빵은 아시다시피 겨울 한철 할 수 있는 장사였어요. 여름이 되자 저는 리어카에서 떡꼬치와 스무디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었죠. 그리고 봄, 가을철을 따라서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파는 그야말로 장사꾼으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식구 먹고 살면서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었답니다. 학교 공부 외에도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이것저것 가르쳐 보기도 했죠. 엄마, 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할래요. 그래야 돈도 빨리 벌게 되고 엄마 고생도 좀 덜 하시게 되잖아요. 남들 다 대학 가는데 너만 안 가면 어떡하니?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야 돼. 조금 더 노력해봐.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도 공부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모두 하위권에서 맴돌았죠. 하지만 마음만은 제 아버지를 닮아 정말 정이 많고 착한 아이였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싶었어요. 좋은 대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결국 대학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가는 것이라며 대학을 포기하더군요. 비록 대학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아이는 어디다 내놔도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저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우선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사고로 2번이나 남편을 잃은 저였습니다. 사고가 많다는 공사장, 위험한 일이었죠.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많고 부상을 당하기도 쉬운 일자리였어요. 공사장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런 데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 사고 나기 쉬운 데라잖아. 거기 말고 다른 직장 찾아봐라. 그때까지 엄마가 장사해서 돈 벌고 있을게. 엄마 용돈은 나중에 줘도 된다. 엄마, 조심할게요. 절대로 엄마 마음 또 아프게 할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팔팔하게 젊잖아요, 엄마. 걱정 접어두시고 이제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사실 생각하세요.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착한 아들. 하도 진실하게 말하기에 저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처음에 여기저기 공사장을 떠돌아다녔어요. 생산직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건설 현장. 그래서 주는 임금도 많은 편이었죠. 나이 든 사람들이야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병원비가 더 들어간다고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말대로 팔팔하게 젊은 나이였어요. 날아다니는 듯이 일을 했던가 봐요. 위험한 공사 현장이었지만 아들의 성실성과 일하는 솜씨를 여러 사람이 눈여겨보고 있었답니다. 엄마, 나 이제부터 안 위험한 인테리어 공사팀으로 가게 됐어요. 엄마 이제 걱정 완전히 접어두세요. 네? 아이고, 정말 잘 됐구나. 너 공사 현장에 다니면서부터 내가 2발 뻗고 잔 적이 없었단다. 이제야 2발 뻗고 자게 생겼네. 네 아빠가 하늘에서 도와주나 보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을 눈여겨보던 높은 사람이 아들을 인테리어 공사팀에서 일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이제 인테리어 일만 하게 되었죠. 물론 처음부터 숙련된 인테리어 공이 되지는 못했지만요. 초보를 데모라고 한다죠. 데모부터 시작한 아들,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배우고 성실하게 일했나 보더군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숙련자인 기공이 되었어요. 월급도 꽤 받아오면서 저는 이제 그동안 리어카에서 이것저것 팔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야말로 아들이 벌어다주는 용돈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거 보세요, 엄마. 제가 대학에 안 가도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 말이 맞았죠? 정말 대견하고 장하다. 네가 착하고 성실하니 하늘이 돌봐주는 거겠지. 하늘에 계신 아빠도 많이 도와주셨을 게다. 이렇게 인테리어 업계에 발을 디디기 시작한 아들. 그 이후로 그 업계에서 우수한 실력자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답니다. 시작한 이후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 아들의 일이 풀려나가고 있었어요. 몇 년간 아파트나 대형 건물의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에 대한 경험을 쌓았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가끔 이런 말을 제게 건네곤 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다 자란 성인이잖아요. 엄마 아직 혼자 사시기에는 아까운 나이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세요. 엄마 고혈압도 있으시잖아요. 옆에 누군가 있는 모습을 봐야 제가 안심이 할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아빠도 잊으시고 좋은 사람 만나실 생각해보세요. 하긴 아들의 말대로 30의 아들을 키우기 시작해 제 나이 아직 50대였어요. 저라고 왜 외롭지 않았겠어요. 자려고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나 허전했죠. 그 사이 몇몇 남자가 제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도 하긴 했답니다. 남편, 그런데 남편이라면 절레절레 고개를 젓게 되더라고요. 두 남편을 그렇게 먼저 떠나보내고 나니 어느새 남편이라면 겁이 나는 것이었어요. 피해 의식이라고 한다죠. 결혼을 했다가는 또 슬픈 일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남자들의 호의를 물리치곤 했었죠. 그렇게 외롭고 옆자리가 허전하지만 제 희망이 되어주었던 아들. 우리 아들은 이제 인테리어 계통에서 실력자가 되어 있었답니다. 아들은 공사 현장을 나와 독립적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사무실을 열던 날 개업식을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보상을 다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아들의 사무실이 불에 훨훨 타는 꿈을 꾸었어요. 불이 나는 꿈이 바로 번성하는 꿈이라죠. 꿈이 예견한 것처럼 아들의 사업은 거칠 것 없이 잘 되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는 덕분에 특별한 홍보나 광고 활동 없이도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의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사귀는 아가씨도 생긴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이 사람 키우느라고 안 해보신 일이 없다고 들었어요. 이제 저희들이 편하게 모실게요. 이 사람이 어머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며느리감은 아들처럼 착한 아이였어요. 제 마음에도 쏙 들었답니다. 그렇게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아들의 결혼식 날 또 주책 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혼주석에 앉아 있어야 할 남편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보내고 난 후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무정한 양반, 살았으면 이것저것 다 보면서 같이 좋아했을 것을. 뭐가 급해서 그렇게 떠난 거예요. 그래도 난 내 장사 그럭저럭 돼서 애 교육시킬 수 있었던 것도, 아들 일 잘 돼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 맡게 된 것도 다 당신이 도와준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당신. 그리고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네요. 그렇게 평탄한 세월이 흘러갔어요. 어느새 제 나이가 환갑 가까이 되었답니다. 그 사이에도 아들은 틈만 나면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삶을 시작하고 오붓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하곤 했죠. 여전히 저는 아들의 그 말만은 피해의식 때문에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아들은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좋은 사람을 물색해서 소개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남편이라는 존재를 곁에 두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들의 말을 굳이 물리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귀여운 손주 녀석도 태어났어요. 제 아비를 꼭 닮은 아이였죠. 손주는 자랄수록 꼭 제 아비 자라듯 착하게 자라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걱정될 일이 없는 좋은 세월이었답니다. 아들의 사업이 워낙 잘 되었던지라 확장을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무리를 해서 사업을 확장했다죠. 무리해서 확장을 했는데 괜한 짓을 했나 봐. 아무래도 운영하기가 만만하지 않은데 자금이 문제야. 조금만 더 버텨봐요. 아직은 확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당신 실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곧 투자한 돈 다 뺄 수 있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확장하고 나서 그 운영에 힘이 딸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도와주려고 통장을 뒤져도 푼돈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정말 속이 많이 상했어요. 엄마가 무능해서 아들이 꼭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그런 대색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사업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우리 회사 옆에 큰 부동산 있잖아요. 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인테리어 업자를 찾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해준 일이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제 자금 사정 알고 이자도 없이 기한도 넉넉하게 쓰라며 돈 빌려 주었어요. 아이고, 정말 잘 됐구나. 이번에도 나는 네 아빠가 도와준 것 아닌가 싶다. 엄마는 일이 잘 될 때마다 꼭 아빠 얘기하시더라. 아직도 아빠가 그렇게 그리우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 못 만나시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요즘은 사실 엄마 나이에도 재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라도 안 늦었어요. 저는 엄마 옆에 누가 계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 그 이야기냐? 그 문제라면 엄마는 됐다니까. 내 걱정 말고 네 사업 잘 운영하고 네 집사람 아이한테만 신경 쓰거라.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고 난 후 아들의 사업이 힘들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었었나 봐요. 이제 일이 풀린 다음이라 그런지 그간의 상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들의 사무실 옆 부동산 사장이 소개해준 그 사람의 도움도 생각보다 큰 것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자금 사정이 풀리면서 아들의 사업은 다시 여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생기면서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이 사람 회사 일도 잘 풀리고 하니까 어머니 환갑잔치를 해드리자고 둘이서 의논했어요. 애아빠가 최대한 성대하게 열어드리고 싶어 해요. 저는 펄쩍 뛰며 반대했죠. 무슨 요즘 세상에 환갑잔치를 한다니. 칠순잔치도 잘 안 하는 세상이야. 그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말아라. 나는 됐다. 아이들의 생각이 기특하고 고맙기는 했지만 저는 극구 사양했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사실 요즘 세상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무엇보다도 옆에 앉아줄 사람 없이 혼자 앉아서 하는 환갑잔치는 싫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래도 계속 환갑잔치를 열겠다고 고집하더군요. 제가 자꾸 싫다고 하니까 친척들과 제 친한 친구들, 아들 며느리의 친한 친구들 몇몇, 그리고 사돈댁 식구들만 모여서 식사라도 하는 모임 정도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괜찮은 호텔에서 요란스럽지 않은 환갑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최대한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잔치를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요란스럽지 않고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임 비슷한 것으로 잔치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선물도 요란스럽지 않게 준비해 주었고 저는 그런 잔치의 분위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서울에서 이름께나 나 있다는 한복 디자이너에게 가서 한복을 맞췄어요. 디자이너가 권하는 대로 품이 있으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한복을 맞췄죠. 또 며느리가 권하는 대로 미용실에서 요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화장도 했고요.
마치 결혼식을 하던 때처럼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환갑잔치를 하자던 아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환갑잔치에 모여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저를 키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모인 하객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환갑잔치는 화기애애하고 품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저 역시 와주신 손님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아들 키운 보람이 갑자기 크게 느껴지더군요. 남편이 눈을 감으면서 간신히 입을 열어 제게 부탁하고 떠난 아들. 그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제게 효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속 한 번 썩이는 일 없이 잘 자라준 아들. 그 아들에게 오늘따라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깜짝 선물이 하나 있어요. 놀라지 말고 그냥 받으셔야 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저는 무슨 선물일까 싶어서 궁금해하며 기다렸답니다. 엄마 실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시라는 거 아니고 우선 그냥 인사나 하세요.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장담해요. 그러면서 아들은 밖에 있던 한 남자를 환갑잔치가 벌어지고 있던 홀로 데리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아 소리를 지르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머리가 깨지는 듯 아프면서 그 고통에 기절을 하고 말았죠. 아들이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저는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인근 가까운 큰 병원에 응급실로 갔다죠. 평상시에 혈압이 높은 저였습니다. 아들이 제 혈압이 높은 것 때문에도 꼭 가까운 곳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었죠. 저는 거의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정신이 좀 드시는 거예요? 엄마, 저 알아보시겠어요? 손주하고 아이 엄마는 알아보시겠어요? 희미하게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아들의 이런 절실한 말소리가 들려오고 나서도 한동안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하게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겠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급성 뇌혈관 폐색으로 혈행이 막혔대요. 어머니 큰 수술하셨어요. 충격으로 인한 급성 뇌혈관 폐색, 그리고 뒤따르는 뇌수술. 깨어난 곳은 중환자실이었어요. 제가 깨어나자 의사들이 모여들었고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정신이 맑아졌어요.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의 얼굴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소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점점 상태가 좋아졌고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어요. 제 상태는 그렇게 점점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가 없이 아들만 병실에 남아있던 날을 잡아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네가 소개해주겠다고 데려온 사람,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가까이 하지 말거라. 아니, 가까이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조심해야 할 사람이야.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얘기하세요. 엄마 안정이 최우선이에요. 일단 아무 생각 마시고 안정을 찾으셔야 돼요. 하실 말씀이 있다면 나중에 들을게요. 뇌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제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답니다. 그런 원인으로 뇌 수술을 하게 되면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이상이 오는 등 후유증도 많이 남는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었죠. 거의 수술 이전의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집에 온 지 며칠이 지났고 이제 움직이는데도 큰 불편이 없게 되었어요. 얘야, 이 엄마가 조심하라는 사람 말이다. 너 그 사람하고 안 만나고 있지?
그 사람에 관해서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저도 그 얘기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엄마 안정이 제일 급한 일이라 미뤄두었던 거예요. 엄마 이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쓰러지실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한테 안 한 이야기가 하나 있구나. 네 아빠하고 결혼하기 전에 엄마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어. 그런데 그 남편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등산 갔다가 절벽에서 추락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 그리고 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마트에서 캐셔 일하다가 네 아빠를 만난 것이란다. 아들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 저는 아들의 아빠가 두 번째 남편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아들은 처음 듣는 제 과거 이야기에 놀라는 기색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곧 침착하게 그건 지난 일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엄마한테 소개한 사람하고 돌아가신 엄마의 전 남편 되시는 분하고 어떤 관계인데 그렇게 놀라신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 과거의 기막힌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줄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지난 이야기를 되도록 생생하게 들려주려고 애썼죠. 아들이 그 사람의 정체를 똑똑히 알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저 민수 씨,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부서에 있는 태영 씨하고 만나는 사이예요. 민수 씨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민수 씨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요. 제게 관심 끊어주세요. 저와 태영 씨 결혼할 사이예요. 아들이 제게 소개하겠다고 데려온 그 남자는 저의 전 남편과 아주 친한 친구였답니다. 저와 전 남편 그리고 그 친구는 모두 한 직장에 다니는 동료 사이였어요. 나이도 모두 동갑이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전 남편과 사귀고 있는 것을 온 공장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도 남편의 절친인 민수 씨가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차 한잔하자, 둘이서만 밥 먹자, 영화 보러 가자 등등 분명히 사귀는 사람이 있는 저에게 부담스러운 제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선물 공세를 하기도 했고요. 저는 당연히 그런 관심을 뿌리쳤지만 민수 씨는 자신과 친한 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저에게 아랑곳 없이 접근하는 것이었어요. 민수 씨, 태영 씨한테는 이 사실 비밀로 해줄게요. 제발 더 이상 저한테 관심 가지지 마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태영 씨하고 결혼할 거예요. 친한 친구 사이라서 특별히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남편의 절친은 제게 부담스러운 관심을 거두지 않더군요. 저는 심지어 결혼식 날까지도 이 부담스러운 관심 때문에 마음이 꺼림칙했어요. 결혼식에 와서도 저를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제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신혼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았어요. 부부싸움 같은 것은 남편이 죽기 전까지 거의 해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데이트도 하는 등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어요. 누가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태영 씨. 내가 분명히 사람 형상 봤어요. 뭐라고? 아이 누가 남의 집을 들여다봐? 그것도 한밤중에. 전 남편과 제가 살던 집은 일반 주택의 단칸방이었어요. 비록 단칸방이었지만 우리는 행복했고 아이가 생기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저축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분명 우리 방 창밖에서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손전등을 들고 나가서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남편은 아무도 없다면서 제가 잘못 본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창문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고 조금 열어놓았었잖아요. 그 틈으로 분명히 사람 얼굴을 봤다니까요.
전 남편은 그저 지나가는 아이들이 장난을 친 것일 수도 있다고 저를 달래 잠들도록 해주었고, 저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며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남편보다 먼저 퇴근한 제가 시장을 보러 나가려는데 바로 우리 집 문 옆 담장에 민수 씨가 떡 기대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친구네 집 근처에도 못 와요. 태영이 제 절친인 거 알잖아요. 왜 이렇게 놀라요? 친구 집에 올 수는 있죠. 그치만 둘 다 있을 때 연락을 하고 오세요. 나 혼자 있는데 이렇게 문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남편의 절친 민수 씨는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시장에 가는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남편이 있을 때 찾아오라고 굳고 돌아가라고 했지만 무거운 물건이라도 사면 들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시장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시하기로 했죠.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 제게 말하기를 차 한 잔 같이 마시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싫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하던 전 남편이 시장 앞을 지나치다가 저와 민수 씨를 보게 되었어요. 야, 이 태영아, 너 퇴근한 줄 알고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야겠다고 왔다가 시장 앞에서 재수 씨와 마주쳤네. 셋이 같이 시장 봐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술 한잔 하자. 어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래서 셋이 장을 보게 되었고 민수 씨는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술도 좀 마신 다음에 돌아갔어요. 저는 그 사람이 집에 있는 동안 내내 소름이 끼쳤고 빨리 돌아가기를 기다렸지만 밤이 늦어서야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가 직장에서 겪어보니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껄껄 웃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공기 참 좋다. 공원까지 좀 걷다가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씩 먹고 올까? 저는 좋다고 했죠. 그런데 공원까지 가는 길에 저는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누가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뒤통수가 간지럽다고들 표현하죠, 왜?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뒤통수가 간지러운 것이 아니라 뜨끔뜨끔했죠. 그만큼 누가 따라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거리에 누군가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여러 번 돌아보니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은 계속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었어요. 공원에 도착해서 남편과 제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공원 안에는 공중 화장실이 있는 단층의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 뒤쪽에서 얼굴을 조금 내밀고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 바로 전 남편의 절친인 민수 씨였어요.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벤치에 계속 앉아있기가 싫어진 저는 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애초에 생각한 대로 포장마차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장마차에 우동을 먹기 위해 들어갔어요. 우동 2그릇을 시키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민수 씨가 포장을 젖히고 들어오더군요. 여기들 있네. 이러니까 내가 헛걸음을 했지. 너희 집에 놀러 왔다가 아무도 없길래 이 포장마차에서 혼자 한잔할까 하고 들어온 건데. 태영 씨, 나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요. 토할 것 같아서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집에 얼른 가서 눕고 싶어요. 제가 아프다는 데야 남편도 어쩔 수 없었겠죠.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더니 저를 부축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부자리에 풀썩 몸을 눕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을 겪었답니다. 어느 날 빨래를 해서 빨랫줄에 널어놓고 퇴근 후에 빨래부터 거두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안채에는 주인집이 살고 있었고 주인 내외는 거의 집에 계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이 열려있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요즘이야 세상이 험악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40년 전쯤에는 이렇게 사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문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열쇠로 열고 다니는 일은 드물었죠. 그런데 빨랫줄을 보고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답니다. 빨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뭘 널어놓았는지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빨래 중에서 구석에 숨기듯이 널어놓은 제 속옷만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정말 뻔했죠. 그 이후로 저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신경쇠약으로 착각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민수 씨가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어느 날은 창문을 분명히 닫고 출근을 했는데 창문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이후 창문에 튼튼한 자물쇠를 걸어두었죠. 솔직히 말하면 창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었다는 느낌도 강했거든요. 아랫목에 똑바로 펼쳐놓은 담요가 조금 구겨진 채로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절친인 민수 씨가 저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1년여를 그렇게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지내던 중 전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행에 민수 씨가 동행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태영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떠나요? 내가 산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민수 씨는 사흘을 계속해서 우리 상가에 있었어요. 민수 씨 말고도 친한 친구들 몇이 그랬기에 민수 씨의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전 남편을 보내고 슬픔에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민수 씨가 노골적으로 접근해 왔어요. 남편이 떠난 지 반년도 안 되어 제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고백을 하더군요. 영미 씨, 나 영미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고 있었어요. 영미 씨도 알죠? 이제 태영이도 떠나고 했으니 나하고 삽시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태영이보다 100배 행복하게 해준다니까요. 전 남편이 죽고 나서 민수 씨가 우리 집에 어떻게든 자유자재로 드나들었으며 제 속옷을 빨랫줄에서 가져가는 등 이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설마 했지만 남편의 그 사고가 혹시 하는 생각이 한번 들자 그것은 거의 확신으로 굳어져 갔죠. 그러나 추락사로 경찰이 마무리한 사건, 그리고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 민수 씨한테 관심 없어요. 나는 오직 태영 씨만 사랑했고 지금도 떠나고 없지만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누구하고 재혼을 하건 아니면 혼자 있건 민수 씨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완전히 딱 잘라 민수 씨를 거절했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이제는 끝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를 결국 신경정신과에 가게 하는 스토킹과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주 약한 일이었어요. 공장도 그만둔 모양이더라고요. 세댁, 웬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대문을 드나들면서 세댁하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합디다. 솔직히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세댁이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건 아니죠. 3년상이야 옛날 얘기지만 그래도 반년 만에 이러는 건 다른 사람들이 욕할 일이라오. 주인 집에까지 저하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드나든다는 것이었어요. 아니라고 펄쩍 뛰었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찢찢 혀를 차셨죠. 어떤 날은 회사로 서류 봉투 하나가 제 앞으로 배달되어 오기도 했어요. 열어보니 죽은 전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옆에 서 있는 전 남편의 사진 부분이 가위로 싹둑싹둑 잘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죠. 저를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민수 씨에게 저는 더욱 단호하게 대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 사진이 배달되어 왔더라고요. 제 얼굴에 박박 낙서를 한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목 부분에 선을 찍 그어 놓았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협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나하고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어, 영미 씨. 물론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나이가 아직 젊은데 죽으면 안 되지. 내가 100배 더 사랑해준다니까. 민수 씨가 그 기분 나쁜 웃음을 웃으며 이렇게 협박을 했죠. 저는 그 다음부터 민수 씨가 아니라 길거리에 지나가는 남자들만 보아도 깜짝깜짝 놀라고 숨이 막히는 증세가 생겼어요. 신경정신과에서 고도 우울과 우발적 발작성 장애, 즉 공황장애 증세라는 진단을 받았죠. 약을 한 보따리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곳을 몰래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죽은 전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방에 들어가면 곧 퇴근에 들어올 것만 같았어요. 아침에 깜짝 놀라서 어머, 둘 다 출근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벌떡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회사에 사직서도 내지 않고 서울을 뜨고 말았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아주 먼 도시로 이사를 해버린 것이었죠. 주인집에도 말을 하지 않은 채 우선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걸어서 보증금을 제 고모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우리 아들의 아빠를 만나게 된 곳이었어요. 제가 이 도시로 온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민수 씨도 저를 찾아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얼굴을 안 보게 되니 우울증도 공황장애 증세도 점점 잦아들더군요. 그러나 전 남편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는 확신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증세가 좋아지면서 직장을 찾았고 캐셔로 취직한 마트에서 아들의 아빠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것이었어요. 남편은 3년 만에 그렇게 세상을 떴지만 아들 아이와 함께하는 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 후로도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찾아내는 것은 아닐까 불안했지만 결국 저를 찾아내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십 년을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정신병자가 내 환갑잔치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저는 다시 옛날에 느꼈던 발작대의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숨이 다시 막혀오고 가슴을 돌덩어리가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제가 사업 확장 후에 작은 문제로 시달리자 도움을 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언젠가 그 사람과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엄마가 혼자 계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슬쩍 하더라고요. 자신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에게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들의 회사로 제 앞으로 된 편지가 왔다더군요. 우리는 운명이라니까요. 이렇게 우연하게 만나게 될 줄 나도 몰랐죠. 내가 도와준 젊은이의 엄마가 바로 영미 씨라니 세상 참 좁죠. 저는 이 편지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이 편지 하나만 가지고는 스토킹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환갑잔치에 나타난 건 정말 우연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래도 무서워서 아들에게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제 무서움증과는 달리 그 스토커가 더 이상 제게 접근해 오지 않았어요. 환갑잔치까지 본 이상 저에게도 버젓이 아들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예, 니 저 요즘 바쁘니? 그 애 얼굴 본 지가 도통 언젠지 모르겠다. 그렇게 효성스럽던 애가 웬일인지 모르겠구나. 어디 아픈 건 아니냐? 걱정되는구나. 한번 연락이라도 하라고 하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찾아뵙지 못했어요. 아무튼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평상시에 며느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왠지 좀 당황해 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전화는 늘 장시간 전화였는데 아무튼 다시 전화드리겠다는 말이 왠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며느리가 몇 번 전화를 하긴 했고 저도 걱정이 되어 몇 번 더 전화를 했지만 며느리와의 전화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이 전부였죠. 그러더니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보았더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라이가 많이 아픈가 아니면 아들과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작정을 하고 집을 나섰죠. 아들 며느리의 집은 빌라 2층이었어요. 그 빌라가 있는 건물로 다가가던 저는 그만 돌처럼 굳어서 그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절친인 그 스토커가 며느리가 사는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죄어오는 듯 놀랐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몰래 그 스토커가 들어간 며느리가 사는 집 건물로 들어가 보았죠. 그리고 숨어서 그놈이 하는 짓을 지켜보았어요. 놀랍게도 그놈은 며느리가 사는 집 문 앞 계단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핸드폰을 열어서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그 스토커는 카메라 설치가 끝났는지 그 건물을 떠나더군요.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죠. 제가 촬영한 화면을 제시하고 아들 며느리가 사는 곳에 가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결국 그 스토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죠.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 만나러 잠깐 들른 거예요. 내가 왜 그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합니까? 그건 제가 설치한 거 아니에요. 다른 누가 있겠죠?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을 하는 건가요? 그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이 증거를 보고도 계속할 생각이에요? 제가 제시한 증거가 너무나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제야 그 스토커 민수 씨는 꼬리를 내리더군요. 경찰은 스토킹 혐의로 민수 씨를 입건했어요.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답니다. 이 스토커 놈의 핸드폰 속에 우리 며느리의 최근 동선이 다 찍혀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 속에서 나온 것은 우리 며느리 사진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들의 사진도 다수 발견되었죠. 이제 이 스토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조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어요. 아들이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고 했더니 독신이라고 했다던 이 스토커 놈에게 멀쩡하게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안방에서 경찰이 CCTV를 발견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 CCTV에는 그놈의 아내의 지인들이 와서 옷을 벗는 장면들이 찍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 스토커의 아내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했죠. 남편이 속옷 공장 하는 친구에게서 받은 재고라면서 속옷을 잔뜩 가져다 주더라고요. 제 친구들을 초대해서 선물이라도 하라고 하면서요. 우리 방에 CCTV가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을 수사한 내용을 들어보니 아마도 속옷을 선물하면 우리 방에서 입어볼 것이라고 계산했던가 봐요. 스토커의 아내가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더라는 것이었어요. 스토커의 아내에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죠. 그 아내도 결국 피해자였던 거예요. CCTV에는 그 아내의 친구들이 와서 옷을 벗고 속옷을 입어보는 장면이 다수 촬영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스토커의 아내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 집을 찾았죠. 내가 젊은 시절 서울을 떠나서 숨어버릴 작정을 한 것이
바로 당신 남편이 날 지독하게 스토킹하면서 괴롭혔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최근에 자신이 독신이라고 내 아들을 속였더군요. 내가 혼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도 독신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저와 다리를 놓아달라는 이야기도 하더라는군요. 그래서 아들이 저에게 대개 남편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었고요. 그 스토커의 아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곤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 아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는 내 전 남편의 죽음에 민수 씨가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나한테 집요하게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죽은 전 남편하고 공장이 떠들썩하게 연애를 했는데 말이에요. 그 아내는 제 얘기에 적지 않아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집안에서는 전혀 이상 없는 멀쩡한 가장의 아버지로 행세하고 있었다죠.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자 그 아내도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더군요. 며느리의 집을 찾아가서 증거를 수집한 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스토커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의 방문으로 인해 이 스토커놈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짐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몰래 촬영한 증거는 참고 자료는 될지언정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죠. 결국 스토킹과 주거 침입으로 입건되기는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땅을 쳤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그동안 당한 스토킹 때문에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스토킹을 당하면서 신경쇠약 증세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 며느리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업 확장을 도와준 젊은이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내분이 계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처음에야 그냥 들어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시작이었다죠. 우리 며느리가 이 스토커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를 환갑잔치에서 만난 후에 저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동안 우리 며느리를 괴롭혔던 거예요. 다음엔 전화질이 시작되더라고요. 협박을 했어요. 내가 당신 남편한테 투자한 돈 당장 회수하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고요. 그러면서 선물 공세가 시작되더라고요. 선물 상자를 풀어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속옷 세트가 선물 상자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둘이서만 여행 가자는 쪽지와 함께 비행기 표가 나오기도 했고요. 저는 며느리를 안고 다독여 주었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많이 떨고 있더라고요.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가며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스토커 놈이 툭하면 남편 사업을 당장 망하게 해버릴 수도 있다는 둥, 당신 시어머니와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둥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 사업과 시어머니에게 손을 대지 않을 테니 며느리와 아들의 안방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거절하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댔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좋아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부와 명성으로 다른 세상을 살게 해줄 테니 이혼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에게 젊었을 때 제게 했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화가 치솟더라고요.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서 그야말로 서럽게 울더군요. 엄마, 그리고 당신, 이건 다 내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사업 확장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 도움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내가 두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당신, 당분간 있기 힘들겠지만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게. 아들은 이후에 이 도시에서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와 며느리는 아들의 뜻에 따랐죠.
며느리는 이사를 해서도 아직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는지 당분간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증세를 보이는 듯 하더니 곧 회복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말했어요. 내 아들, 착한 내 아들이 그 잘되던 사업도 접고 이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하면서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도시, 다른 동네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